딸아이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꽃다발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내는 묘비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갑자기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눈은 봉분을 향해 있지만 입은 떨리듯 말했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해. 저는 허리를 펴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왜 뭐가? 아이는 묘를 향해 팔을 쭉 뻗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이 무덤 내 키보다 작았잖아. 근데 오늘은 나보다 훨씬 커졌어. 순간 제 등줄기를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쩐지 봉분이 전보다 둥글고 높아 보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댓글 보며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사는 올해 53 되는 사람입니다. 28배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뒤늦게 얻은 딸아이가 이제 막 20살을 넘겼습니다. 한때는 사업이 휘청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공장을 꾸준히 운영하며 크게 모자랄 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소소하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고 주말이면 아이가 기숙사에서 내려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 삶은 그럭저럭 평온한 편이고 겉보기에야 더 바랄 것 없이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오래도록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45년도 더 된 일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8이나 9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반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봄 소풍날이었고 어린이 대공원에 소풍을 갔어요. 한창 배고플 점심이 되었고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내는 내내 햇살도 아이들 표정도 유난히 들떠있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웠던 선생님도 그날은 참 느슨해졌고 반아이들과 장난치며 웃던 오후였지요. 그날 제 옆자리에 앉은 아이는 김진우라는 친구였습니다. 늘 조용했던 아이였고 웃을 때도 입만 살짝 올라갈 뿐 웃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그날은 도시락을 열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살짝 탄 계란말이를 젓가락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새벽에 싸줬어. 좀 탔지? 나 이런 거 자주 먹는데 너도 좀 먹어볼래? 말투는 담담했지만 나와 친해지고 싶었는지 계란말이를 먹어보라며 권하던 진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착했습니다. 전 진우가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온 계란말이를 한 점 먹고 저도 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신경 써서 챙겨주신 얇게 부친 고기 산적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엔 꽤 귀하던 분홍 햄과 지금은 넘쳐나지만 그땐 사실 많이 없었던 노란 바나나 2개가 들어있었죠. 진우가 그걸 보더니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어딘가 불편하게 당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진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트럭 운전해. 트럭도 엄청 크고 진짜 멋있어.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린아이 특유의 지기 싫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큰 트럭을 몰고 건자재를 나른다는 사실 자체가 멋지게 느껴졌던 시절이었지요. 그 애는 그렇게 말했어요.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와. 트럭도 되게 크고 우리 아빠 혼자 몰아. 비 오면 더 멋있어. 물 튀기면서 달린대. 그런데 그 아이 말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건자재, 트럭, 공장, 새벽 출근. 그건 제가 어른들 틈에서 자주 듣던 바로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몇 달 전 어른들이 식탁에서 요즘 김태수 그 사람 새벽마다 창고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성실하긴 해라고 말했던 것도 어렴풋이 떠올랐죠.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만 괜히 친구가 민망해할까봐 바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슬쩍 물었어요. 야, 너네 아빠 이름 뭐야? 진우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죠. 김태수? 왜? 저는 그냥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이름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김태수 맞아. 그 이름 집에서 분명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회사 직원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 아버지 회사에 다니시잖아. 그렇게 말하면 왠지 진우가 자랑하던 그 마음을 꺾는 것 같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상하게 그 말이 제 입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괜히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냥 그래, 멋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제 도시락에 있던 바나나 2개 중에 하나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너 먹어. 진우는 놀란 듯한 얼굴로 말없이 봤더니 그날 소풍 내내 그 바나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꼭 쥐고만 다녔어요. 야, 너 왜 안 먹어? 하고 물었더니 진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빠랑 반으로 나눠 먹을 거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던 진우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진우라는 친구와는 그날 소풍을 기점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나누고 웃고 달리기를 함께하고 그냥 그 시절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저도 진우도 그 나름의 속내를 꾹꾹 눌러 담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눈빛엔 무엇 하나 억지로 담으려 하지 않은 그 나이답지 않은 침묵과 자제 같은 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죠.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회사를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창고에다 친정에 가져다 줄 다시마랑 멸치 박스를 두고 왔다며 잠깐 들렀다 가자고 하셨습니다. 설 전에 인사 겸 드릴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날은 안 갔어야 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 내가 뭐라고 했어? 네 아들과 약속 있다고. 이 트럭 뒤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누가 치워? 꼼꼼한 줄 알았더니 아주 못 쓰겠네. 내 입에서 똑같은 말 나오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치우고 가. 어머니는 민망한 얼굴로 저를
살짝 뒤로 물리셨지만 저는 이미 그 안쪽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김태수 아저씨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트럭 한켠에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고 그 말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한 것이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불편하고 묘한 광경 한가운데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의 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속엔 당황함도 민망함도 심지어 부끄러움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앞에서 진우와 진우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고개를 돌려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입을 뗄까 하다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뭔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며칠 뒤 학교에서 다시 만난 진우는 그날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았고 쉬는 시간마다 제 옆자리에 와 앉았고 이거 먹을래? 하며 간식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웃고 먼저 다가오는 게 느껴졌죠. 처음엔 솔직히 혹시 우리 아빠가 사장이라 그런가? 그냥 예의로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엔 꾸밈이 없었고 그 태도엔 아부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진우가 싫지 않았죠. 진우 어머니가 진우가 4살 때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저는 더욱 진우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착한 진우는 저와 친구라는 그 사실 자체를 그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탔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나란히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으며 우리 고등학교 가서도 같은 반 되면 좋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마음먹은 것처럼 흘러가지 않더군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길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대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밀어붙이기 덕분에 도시 외곽에 있는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됐고 진우는 장학금이 나오는 가까운 공고로 진학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서히 정말 서서히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시험 끝나면 영화도 보고 진우가 다니는 학교 앞 떡볶이집에도 몇 번 갔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서 그걸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진우, 친구는 좋은 애지만 너는 이제 입시 준비 잘해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거슬렸지만 그 말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진우는 말수가 줄었고 저 역시 마음속에 쌓이는 어른들의 말을 지우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끊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어느샌가
축소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와 제가 완전히 연락을 끊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 사업은 더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택공사 자재 입찰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창고엔 물량이 넘쳤고 트럭은 하루도 쉬지 않고 들락거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버지는 더 바빠졌고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회사 식구들에겐 잔소리와 눈치가 늘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요즘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라며 언성을 높이곤 했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다급히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수 씨가 크게 다쳤대. 트럭 적재하다가 떨어져서 허리랑 팔을 다쳤다더라. 진우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트럭을 거의 혼자 몰고 다니며 짐 싣고 내리고까지 혼자 하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러니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진우 아버지는 팔에 깁스를 하고 누워 계셨고 진우는 입을 꾹 다문 채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로 아버지가 하신 말이었습니다. 산재 처리? 그딴 거 하면 회사에 기록 남아. 요즘같이 거래처 신경 써야 할 때에 괜히 골칫거리 만들지 말라고 해. 치료비는 내가 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라 그래. 그 말이 나오던 순간 저는 왜 그렇게 숨이 턱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비 몇 푼 아까워하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말투,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아버지의 표정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진우 아버지는 결국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값싼 병원에서 요양했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진우 아버지는 팔에 남은 깁스 자국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다시 창고로 출근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성실했고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찾아서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은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하역 도중 트럭에서 떨어지며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 관절에 영구적인 약화가 남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정확한 핸들 조작이 어렵다는 소견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깨에 무리가 가면 운전 중 급제동이나 후진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는 운전 직종 복귀는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른팔의 회전 각도에 제한이 생겨 큰 트럭 핸들을 장시간 조작하는 건 어렵다는 진단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하루 이틀 말이 없더니 며칠 뒤 진우 아버지를 따로 불러 앉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몸 가지고 다른 데 가봤자 어디 써주는 데도 없을 텐데 차라리 내가 창고 일이라도 맡겨줄게. 너 우리 회사 사정 잘 알잖아. 괜히 생판 모르는 데서 허리 더 상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게 낫지.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배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말투였죠. 그날 이후 진우 아버지는 창고 정리, 자재 분류, 폐자재 끌어모으기 같은 소위 말하는 자비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트럭을 몰던 손이 이젠 자재 더미 위에서 먼지를 털고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고 나면 손톱 밑엔 테이프 잔사가 남았습니다. 급여도 예전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 직함도 없고 출근 시간은 같은데 퇴근 시간은 늘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진우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디는 진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별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모른 척, 못 본 척,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쳐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대학 입시에 쫓겼고 대학에 들어간 뒤엔 아버지는 등록금은 책임감 있는 놈이면 스스로 마련해야지라며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는 알바를 하고 방학엔 공사장에서 집 나르는 일도 하며 겨우겨우 학비를 마련했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선 쉴 틈도 없이 바로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 시절은 매일매일이 벅찼고 솔직히 말하면 진우에 대한 기억도 그 가족이 겪었던 그 시간도 점점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시기더군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샌가 어떤 감정은 먼지처럼 말라붙은 종이 조각처럼 시간 속에 스치듯 흘러가곤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가 27이 되었던 해였을 겁니다. 오랜만에 열린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진우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그날 진우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고 표정도 몸짓도 어딘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야, 성우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날의 진우는 제가 학창 시절에 알던 조용하고 조심스럽던 그 친구와는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웃음이 훨씬 자연스러웠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어쩐지 약간은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진우가 잘 지낸다는 뜻일 텐데 괜히 제가 뒤처진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죠. 진우의 아버지가 이미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 일을 그만두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듣는 순간 왜 그걸 그동안 몰랐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진우는 자세한 얘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소규모 간판 제작 일을 하고 있다며 웃었습니다. 동네 가게들 간판이나 현수막, 간단한 디자인까지 맡아 하고 있는데 꾸준히 단골도 생기고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손재주는 진짜 좋아. 내가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아. 그렇게 말하는 진우의 얼굴엔 어릴 적 그 어두운 그림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진우는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식에 와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멀찍이 앉아 웃으며 박수를 치던 진우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새 직장에 적응하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집은 회사 근처에 전세로 얻었고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트럭이 오고 가긴 해. 아버지도 매일 창고 나가시고 하시며 걱정 반 안심 반의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제 나이 32쯤이었을 겁니다. 그 무렵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제는 끝났어.
사람들이 요즘은 다 대형 업체로만 가. 중소창고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그 말투는 어딘가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새로운 걸 준비 중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자주 요즘 간판 쪽이 돈 된다더라. 인테리어 하는 곳들도 간판 하나 바꾸는데 몇십씩 써. 소규모라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괜찮지.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흘리곤 하셨죠. 저는 그땐 그저 또 한때 지나가는 이야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늘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창고 뒤편에 조립식 건물 하나 더 세우신다더라. 간판 만드는 일도 해보실 거래. 예전에 같이 일하던 퇴직한 기사 둘이랑 도색 좀 하는 젊은 친구 하나 구하셨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간판 공방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최근에 만났을 때는 동네 프랜차이즈랑 계약을 하나 따냈다며 오랜만에 술 한잔 기분 좋게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진운의 공방이 거래하던 동네 부동산 간판, 치킨집 LED 간판 같은 걸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크고 번쩍이게 만들어서 직접 영업을 뛰셨고 진우의 단골들이 하나둘 아버지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진우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너희 아버지 요즘 간판 일하셔?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 일이 그렇게 진우네에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진심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우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가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답장은 없었고 그날 이후 진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또 한 번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누구든 바쁘게 살다 보면 잠시 멀어질 수 있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겠지요. 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연락을 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진우 아버지가 해오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 한구석을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겉으론 괜히 더 어색해질까 봐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기분이었을지를요. 그게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그 현실이 연락 한 통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중학교를 나왔던 동네 애에게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진우 아버지 돌아가셨대. 작년에 심장 쪽이 안 좋으셨는데 결국 조용히 장례 치렀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습니다. 아직 돌아가시기 좀 이른 나이인데 입에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무슨 말을 더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우에게 연락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손은 휴대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바뀌었을지도 몰라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연락하는 것도 이상하지. 괜히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 수십 가지 핑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빛이 안 좋아, 여보. 저는 고개만 저으며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 생각나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로부터는 진우의 소식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잊혀졌나 싶을 즈음 진우 요즘 안 좋대. 간판 일도 거의 접은 모양이고 혼자서 이것저것 알바 뛰면서 버틴다더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빚도 좀 떠안았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잃고 사업을 잃었고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내 삶도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 한 통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친구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차가운 맥주를 들고 진우가 제 결혼식 날 멀찍이서 웃으며 박수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진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왜 나는 그때 그 친구 손 한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만 바라보다 돌아섰을까? 그런 회한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인생에 어쩌면 처음으로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숨이 꺾이고 심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체감한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학비 한 푼 안 내주시고 책임감 없는 놈은 사회 나가서도 안 된다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도구처럼 다뤘던 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가족보다 자존심을 먼저 챙기던 모습,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늘 거칠게 말하던 성미. 하나하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머릿속을 헤집듯 지나갔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기억들이 그날의 슬픔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떠올릴수록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랬어도 그분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였는데 그 생각 하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기억들이 그날만큼은 죄처럼 느껴졌고 다시는 풀 수 없는 매듭처럼 가슴 안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관이 나가는 길목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뭐가 억울한지도 뭐가 슬픈지도 그 감정의 이름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잃는 슬픔이란 건 그동안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도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남는 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상실감뿐이라는 걸. 이런 슬픔은 부모를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심지어 내가 싫어했던 그 말투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토록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날 아침도 아버지는 창고에 들렀다 온다며 집을 나섰고 오후엔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버지는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63.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평균 수명엔 훨씬 못 미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악착같이 달려온 사람에게 쉼표 하나 없이 다친 마지막이라는 건 어딘지 너무 냉정한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과 거래처 관계자, 학교 동창, 심지어 제가 대학교 때 알고 지내던 지인들까지 조문을 와주었고 저는 정신없이 인사를 받으며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 멀리서 조용히 들어오는 한 사람을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아와 준 겁니다. 그날 저는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진우에게 오래 말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인사를 건넸고 저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를 전하는 데에도 목이 꽉 메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은 굳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서 오래 남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발인식 날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친척들이 아버지의 관을 운구했고 저는 흙바람 부는 그 장지 위에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서 진우가 관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묵묵히 관을 함께 들고 언덕길을 따라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묘지까지 끝까지 따라와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고 제가 허리 숙여 묘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릴 때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던 그 사람, 진우였습니다. 돌아가는 길, 진우는 말없이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저도 눈인사만 짧게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진우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 속에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조금은 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모신 자리는 어머니 말씀으로는 돌아가시기 1년쯤 전부터 두 분이 함께 묘지 자리를 몇 군데 돌아보셨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햇살이 잘 들고 산새 소리가 유독 맑게 들리던 그곳이 가장 마음에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네 아빠가 그러셨지. 여기 이쪽에 묘 쓴 집마다 자손이 잘 된대. 웃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속으론 네 아빠 성격에 아주 진심이었을 거다. 어머니는 아버지 묘지 앞에서 이제 즐거운 농도하시며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한동안은 거의 매주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직은 덜 굳은 흙, 아버지 이름이 적힌 비석, 그 앞에 놓은 국화꽃이 시들어가는 걸 보면 마음이 다시 무너졌지만 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반년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제 삶도 어머니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요즘 부쩍 밝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는 걸 기다릴 정도로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아내의 반찬 가게는 동네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하루 매출이 이전의 2배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제 사업도 어느 대기업 협력 계약이 체결되며 몇 년 만에 고정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버지 덕인가 봐. 묘자리가 명당은 명당인가 보다.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모든 게 잘 풀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신 지 6달쯤 지난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가게 되었죠. 전날 어머니는 송편을 직접 빚으셨고 아내는 과일이며 전이며 이것저것 정성껏 담았습니다. 딸아이는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할아버지 거예요 하며 웃었고 그 모습에 어머니는 눈가를 조용히 닦으셨습니다. 그날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을 정도로 맑았습니다. 차를 대고 산길을 올라 묘지 앞에 섰을 때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전에 봤던 그 모습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봉분이 이 정도였나?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고 어머니도 그 말을 듣더니 묘를 한 번 더 바라보셨습니다. 응? 전에보다 흙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기도 하네. 비가 와서 그런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비가 와서 봉분이 부풀어 오를 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면 흙이 깎이기 마련인데 묘는 전보다 더 높아진 느낌이었고 봉분의 선도 묘하게 뚜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번에 왔을 땐 여기 이렇게 내 키만 했는데 봉분도 키가 크나 봐. 나보다 더 컸어. 저는 묘 앞에 서서 봉분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저 흙이 올라온 걸까? 아니면 내 눈이 이상한 걸까? 그날 제사와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함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딸아이의 믿지 못할 말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었죠. 우리 딸은 말이 참 많은 아이인데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도 평소처럼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던 아이가 그날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그래, 효주야? 입맛 없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꿈에서 하늘 날아간 할아버지가 나왔어.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돌려 효주를 바라봤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효주 보면서 뭐라 하시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딸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고 싶어 했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발을 밟고 있었어.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했어. 다른 사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응, 까만 옷 입은 아저씨. 할아버지 위에 올라앉아 있었어. 나 쳐다봤어. 나 계속 쳐다봤어. 딸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었어. 나도 같이 울었어.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지는 걸 누구보다 제가 먼저 느꼈습니다. 된장국 김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향이. 어머니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아직도 피어올랐지만 그날 밥 한 숟갈, 국 한 모금이 목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들고 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가족이랑 추석 보낸 사진 가져오래요. 할아버지 묘 갔던 거 있지? 아내는 있지 하며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고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 우리 효주 꽃 들고 찍은 거. 응. 할아버지한테 꽃 주는 거. 이건 추석이고. 이건 장례식 날 찍은 거네. 아내가 장례식 직후 막 봉분을 마친 뒤 묘 전체를 멀찍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딸과 함께 묘 앞에서 찍은 추석 사진도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아내가 핸드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받았는데 두 사진을 번갈아 보자. 저도 눈썰미가 있는 편이 아닌데도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묘가 이렇게 높았었나? 사진 속 6개월 전 아버지 묘는 봉분이 알맞게 정돈돼 있었고 비석이 봉분 중심에 딱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찍은 사진 속 봉분은 이상하리만치 볼록하고 둥글게 솟아 있었고 비석도 약간 오른쪽으로 밀린 듯 보였습니다. 이거 비석 옮겨진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설마 그때 장례사분이 몇 번이나 자리 봐가면서 놓으셨잖아. 흙도 다져가며 했는데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두 사진을 왔다 갔다 하며 몇 번이고 비교했습니다. 묘를 둘러싼 돌담의 위치, 뒤편 나무의 그림자 방향, 봉분 가장자리의 굴곡. 확실했습니다. 처음 장례 때보다 지금 묘의 봉분이 분명히 더 솟아 있었고 비석의 위치도 살짝 비껴나 있었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야. 결국 저는 장례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묘지 작업을 도왔던 기사님 번호를 알아낸 후 사진 2장을 나란히 보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이 묘지 누가 손댄 것 같지 않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그가 몇 초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저기요? 그제야 낮고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고객님. 글쎄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요. 흑선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하다고요? 예. 처음 조성한 봉분은 선이 부드럽게 퍼지는 모양인데 지금은 뭔가 다시 덮은 듯한 모양이 보여요. 흙이 새로 덮였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움직임이요? 예, 이런 건 드문 일이긴 한데 가끔 누가 밤에 와서 묘를 손보거나 돌아가신 분을 이장하면서 흙만 살짝 덮고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묘 상태로 봐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그럼 이걸 파보면 알 수 있겠죠? 기사님은 한참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확실히 하시려면 파묘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묘지 사진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혼자 인터넷을 뒤져 묘 봉분 이상 징후 같은 검색어를 계속해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장례업체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잠시 조용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장이 목적이 아니라 이상 유무 확인 차원의 부분 파묘 정도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기존 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하고 문제 없으면 다시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럼 봉분을 잠깐 열었다가 정상이라는 게 확인되면 다시 덮고 봉분 다시 쌓는 거죠? 예. 다만 그 과정에서도 종교나 전통에 따라 간단하게라도 제를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불길한 일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 가능한 날짜를 물었고 기사님은 3일 뒤 오전 9시 현장 인부 둘과 함께 출동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하셨던 그 까치 소리와 봉분의 모양 이야기를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묘가 좀 이상해요. 봉분이 올라와 있고 흙색도 다르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계시다가 한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추석날 그 후로 요 며칠 괜히 기분도 이상하고 가슴도 쿵쿵 뛰는 게 뭔가 심상찮다. 잠도 잘 못 자고 엄마도 찬성이다. 네 아버지 무덤 한번 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파묘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뒤 저는 새벽같이 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묵주를 손에 꼭 쥐고 따라오셨고 아내는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장례업체 트럭이 도착했을 땐 이슬이 아직 땅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작업자 2명이 천막과 소형 굴착기, 수작업용 삽과 마대자루를 꺼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봉분은 반만 걷어낼 겁니다. 이상 없으면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귀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먹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흙이 파헤쳐지는 둔탁한 삽소리만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봉분의 윗부분이 천천히 깎여나갔고 묘를 덮고 있던 잔디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업자 한 명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왜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흙결이 이중이에요. 표면 아래쪽에서 다시 한 겹 더 올라간 자국이 보입니다. 이건 누가 나중에 다시 흙을 올린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성우야, 뭔 일 있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작업은 조심스럽게 이어졌고 봉분이 점점 깎여나가며 안쪽에 깊은 흙층이 드러났습니다. 삽질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작업자들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작업자 한 명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외쳤습니다.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흙을 더 파내자 흙 속에서 또 하나의 관이 나타났습니다. 단단하게 봉분 아래 깊숙이 자리 잡은 관, 그리고 그 위에 쌓인 비정상적인 흙결. 묘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다시 덮인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관이 2개입니다. 작업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고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묘지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누가 다시 묻은 겁니다. 그 말에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관을 밖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잠시 서로 눈을 마주보고는 장갑을 낀 손들이 관의 양옆을 감싸고 신중하게 천천히 봉분 밖으로 관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관은 예상보다 훨씬 낡아 있었고 못질도 허술해 곳곳에서 들뜨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뚜껑의 한쪽 모서리가 뚝 하고 틀어졌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 하나가 툭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제 심장도 함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시계입니다. 작업자가 얼른 허리를 숙여 흙 속에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갈색 가죽줄 시계.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흠집이 무수히 겹쳐 있었고 가죽줄은 한쪽이 갈라져 풀 썩이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어머니가 저를 밀치듯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그거. 작업자의 손에 들린 시계를 어머니가 벌떡 다가와 들여다보며 양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이거 김태수 씨 거야. 맞아, 이거야. 이 가죽줄, 이 유리 옆에 깨진 자국. 이건 그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가늘고 떨렸습니다. 내가 봤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제 귀가 아닌 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계 하나. 하지만 그 시계 하나가 모든 퍼즐을 단숨에 맞춰버리는 조각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시계 하나만 20회 넘게 차셨어요. 망가지면 고쳐서 또 차고 그거 없으면 팔목이 헐겁다고 하실 정도라니까. 진우가 어린 시절 말하던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시계, 아버지의 존재처럼 여겼던 그 물건이 지금 내 아버지 묘지 위에 얹힌 관 안에서 진흙과 함께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멀찍이 서 있던 아내는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딸아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효주랑 차 쪽에 있을게요. 속삭이듯 말하고 딸아이를 끌어안은 채 묘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묘 앞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말없는 작업자 둘만이 남았습니다. 관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계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무덤 위에 겹쳐진 관 속의 사람은 진우의 아버지 김태수 씨라는 걸 그제야 머릿속이 지독하게 맑아졌습니다. 그날 진우가 말없이 관을 받쳐주고 묘지 끝까지 따라와 손을 모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던 그 모습, 그건 단지 조문이 아니었다. 그건 복수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상처 하나 드러내지 않고 그는 제 아버지의 위에 자신의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은 저도 모르게 꺾여버렸습니다. 차가운 흙 위에
손이 닿았고 시선은 떨리는 눈동자 사이로 묘비를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비석 뒤로 길게 뻗은 봉분 그림자 아래 제 무릎은 아무 힘도 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진우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판 업계에 오래 있었던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진우가 예전에 사용하던 간판 브랜드 상호를 수소문했고 지금은 폐업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소지로 등록된 오래된 단칸방, 도시 외곽 반쯤 무너진 듯한 새빵 건물 앞에서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먼지로 눌린 천장, 퀴퀴한 냄새가 스민 바닥, 냉장고 위엔 곰팡이 핀 컵라면 뚜껑이 반쯤 젖혀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바람 대신 정적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진우는 말라붙은 턱수염과 텅 빈 눈동자를 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난 진우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묘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너가 사람이야?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만 천천히 올렸습니다. 사람? 하하하하. 나는 소리쳤습니다. 와, 내 말 안 들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 순간 진우는 한쪽 어깨를 으쓱하며 바닥에 놓인 빈 페트병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그 바나나 주던 날 기억하냐? 진우는 미소도 없이 마른 입술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 그거 집에 가서 안 먹고 우리 집게 줬어. 제 눈이 커지는 걸 보며 그는 가늘게 웃었습니다. 왠 줄 알아? 진우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갸웃하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그때 바나나 줄 때 얼굴 말이야. 입꼬리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아니었다? 그 눈빛 나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 불쌍하니까 줘야지라는 그 눈. 이건 넌 못 먹어봤을 테니까 잘 받아둬라. 그런 표정 그거 난 봤어. 네 눈에서. 진우는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두 번 가리켰습니다. 그때부터야 성우야. 난 네가 정말 싫었어. 진우는 내 손을 뿌리치고 발로 신문지를 걷어찼습니다. 그 아래엔 곰팡이 핀 바닥이 드러났고 그는 광기 어린 듯한 말로 내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보다 5살 더 많았어. 근데 머리 숙이고 벌벌 떨면서 퇴직금도 못 받고 산재도 못 받고 허리 다친 채로 창고 정리하다 쫓겨났지.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근데도 우리 아버진 일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고맙다고 했어. 그게 더 미치겠더라. 그는 바닥을 쿡 찼습니다. 그런 아버지, 내가 간판 공방 열어드렸어. 비록 작았지만 그때 아버지 처음으로 웃었어. 진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근데 너랑 다시 얽히면서 이상하게 일이 꼬이더라. 동창회 다음 달에 계약 깨졌어. 네 결혼식 다녀오고 아버지 넘어졌고 네 아버지가 간판 시작했다는 소식 들은 해에 우린 망했어. 만나던 여자도 떠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신용불량자 되고.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 장례식장 갔을 땐 잠깐 진심이었어. 다 잊자. 근데 너네 친척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자식 잘 되라고 명당 골라놨다는 소리. 그러면서 술잔 들고 낄낄대는데 진우는 입을 꼭 다물더니 한 단어씩 짓눌러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 분이 딱 하나 화장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 자기는 꼭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 유언 마지막까지 잊지 못하겠더라.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제대로 된 묘지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직접 사설업체에 연락했어. 허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돈 좀 얹어주고 산비탈 어기에 묘지 하나 파달라고. 그냥 흙무덤이었어. 관도 헝거였고 못도 내가 손수 박았어. 미안하지. 그래도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어. 그 말 끝에 진우의 눈빛이 문득 변했습니다. 희번뜩이는 눈으로 날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야, 성우야.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었어. 지긋지긋한 고시원 생활,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알바 인생.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늙어가긴 싫더라. 그는 마른 입술을 핥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 명당의 아버지 모시면 나도 잘 풀릴까? 나도 좀 인생 펴지나? 하하하. 웃음은 터졌지만 그 눈은 단 한순간도 웃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대장 못 해본 우리 아버지. 진우는 내 눈을 꿰뚫듯 바라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속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올렸어. 네 아버지 위에. 우리 아버지. 죽어서라도 한번 대장 해보시라고. 그는 고개를 젖히고 혼잣말처럼 웃으며 중얼댔습니다. 묻어들인 지 딱 2달 됐는데 아직 묘발이 안 받았나 봐. 뭐가 잘 안 풀리네. 거기 명당 맞냐? 하하하하. 그 웃음은 그저 오래된 증오와 오래된 슬픔이 자기 몸을 다 잠식한 사람의 지독히도 조용한 파국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저는 뒤돌아 문을 열었고 형사들은 진우에게 조용히 신분증을 제시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 불법 분묘 조성과 무허가 매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진술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진우는 피식 웃으며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우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계획적이며 사회적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질 나쁜 범죄라며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사유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사적 감정을 이유로 타인의 분묘를 침탈하고 무단 매장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은폐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진우는 수감되었고 그가 묻었던 아버지의 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화장되었습니다. 저는 진우 아버지를 위해 납골당 한 켠을 마련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가죽 시계와 함께 작은 유리문 안에 조용히 이름을 새겨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다시 그 명당 자리에 조용히 단정히 모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위에 서지 못하도록 무너졌던 봉부는 정비했고 이름 앞에 하얀 국화를 자주 바치러 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지금 제 나이 53, 딸아이는 취업 준비로 바쁘고 아내는 반찬 가게를 조금 키워 근처 마트 안에 코너 하나를 더 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평온해지는 줄 알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얼마 전 동네 병원역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 하나가 저를 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일어섰고 천천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냐, 성우야. 진우였습니다. 깎은 머리,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옛날 봄 소풍날 웃던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우린 그날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과거 얘기도 감정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창밖으로 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용서로 끝나진 않아도 시간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눈빛의 느낌을 조금은 바꿔놓는다는 것을요. 진우는 그날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커피값을 계산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어떤 삶을 살든 앞으로는 부디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바나나, 진우가 말한 그 눈빛,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얼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때 바나나를 진우에게 건넬 때 적어도 진우가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은 아니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받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진우의 아버지가 생전에 화장을 싫어하셨다는 말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았습니다. 그분 뜻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건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이제는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저는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커피 한 잔, 그리고 그 뒷모습 하나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충분히 채웠다고 믿었기에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은 그날 그대로 그렇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